윤석열 씨가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씨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경호처를 동원한 점을 두고 권한 남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형량보다 법리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윤 씨 측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본류 재판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가 받는 재판은 모두 8개, 이 중 법원의 첫 판결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이어질 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법원을 출입하고 있는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 기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판결 선고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특검이 앞서서 각각 어떤 혐의를 적용했고 구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1심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죠. 네네, 먼저 이번 재판은 내란 수괴 혐의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공소 사실은 크게 3가지인데요. 공수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네.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해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네.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 사후에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서명을 하여서 마치 선포 이전에 정상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 3가지인데요. 특검은 먼저 체포방해 혐의의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의 징역 2년,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네.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감형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윤 씨가 범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좀 반발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판결을? 글쎄요. 일단 이게 윤석열 씨가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라면 네네. 이런 식의 구형이 내지는 선고가 뭐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아까 조금 전에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굳이 이 체포 방해라든가 아니면 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이렇게 5년, 3년, 2년으로 나눠서 구형까지 했던 경우는 다른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구형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뭔가 이 사건이 조금 내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은 특수방해라고 할지라도 그걸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달라는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재판 좀 이따도 뭐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재판 내용에서 재판부에서 밝히고 있는 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어떤 좀 어거지 논리 같은 것들을 다 깼다는 점에서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잘된 판결이지만 전체 형량에 있어서만큼은 일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걸 판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의견도 꽤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그 집행을 저지를 했고 그냥 저지한 것도 아니죠. 예.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서 이제 중부장으로 화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일반인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런데 이 형량은 좀 작다는 논리가 너무 많아서 반발. 여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수공보집행방해라는 게 일단 뭐 무기라든가 흉기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단체로
이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건데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가서 여러 명이 술 먹고 난동 부렸을 때 이런 걸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그것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호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찰력 중에서 가장 뭐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사병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흉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이렇게 위력을 과시하도록 만들었었고 또 심지어는 실제로 만약에 경찰이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체포로 들어오면 총이라도 쏴라라는 그런 식의 명령을 내렸다는 게 그러면 이게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걸 같다고 볼 수가 없는데 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범죄 혐의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 내란이라는 상황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게 같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였으면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의 이 판결은 따라간 거는 일반적인 대법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저 1개월에서 6년이 상한이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이거를 정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내용의 판결을 들을 때는 충분히 다 이 죄의 엄중함을 판단하는 것을 보이는데 왜 형량을 선고할 때는 같은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과 같이 선고를 했냐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이번 1심에서 기존의 윤 씨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체포 자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권남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성격인데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이고 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걸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을 할 때 만약에 술을 마신 사람이 마시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한 번 음주운전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제 음주운전도 되고 무면허운전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법률 용어는 상상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똑같은 하나의 행위지만 이 직권 남용을 통해서 자기가 이 군을 경찰을 동원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도 해당한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관할권이 있으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법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건 관련 있는 사건인 거고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관할권이 있다라고 네네. 해서 윤석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침 일어난 사건이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을 관할하는 건 서부지방법원이다. 그러니 서부지방법원에도 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공수처 이게 사실은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판에 있어도 굉장히 큰 그렇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공수처의 관할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줬다라는 거는 쟁점상 하나를 정리를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까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충실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관할을 정리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 형식만 국무회의였을 뿐이지 이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도구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부분도 명백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었고 굉장히 급하게 또 밀행장을 지켜가면서 해야 할 그런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법원은 봤죠. 계엄이라고 하는 신중한 어떤 무거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게 국가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분야의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하는데 이 윤석열 측이 사실상 자백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기가 계엄을 선포하기에 필요한 인원들만 불렀다라고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 식의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했고 그 절차,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남은 선고, 그러니까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선고했어 저는 절반 정도는 이미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남은 절차 일정들을 한번 보죠. 윤석열 씨가 지금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남은 일정들은 어떻게 되며 그 외에도 한덕수 등등 있죠. 한번 정리 좀 해보죠. 내 1, 2월 재판 일정이 아주 빠듯한데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내란 속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관련자들의 재판 1심이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수계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 선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윤석열 씨 내란 수계 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는 2월 12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월 28일 김건희 씨 선고도 잡혀 있고요. 2월 1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는 각각 얼마를 구형했습니까? 네, 각각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재판이 있나요? 뭐 아까 지금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초기에는 특검에서 구형한 게 내란 우도리 방조였었고요. 법원이 봤을 때 이게 방조 정도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에 가깝다라고 봐서 그 공소장을 예비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건데 결국 둘 다 이번에 지난주에 유죄가 난 윤석열 본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내란 자체는 아니고 전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내란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그 내란을 도와줬다는 거 아니면 함께 내란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중요한 잘못은 당시에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게 아까 뭐 윤석열 본인에 대한 판결에서 나오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본류 그런 가장 본류인 다음 달 19일에 선고되는 내란 우두머리죄가 유죄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절반 이상이 사실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그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본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좀 지대할 것으로 보입니까? 거의 저는 사실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본류 재판 자체도 유죄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네. 절차도 제대로 안 갖춘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실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고 포고령을 통해서 2시간 가까이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를 그렇게 가장해서 꾸며낸 게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 네네. 국무회의 주재자였었고 또 그때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불러놨을 때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형식적으로 숫자라도 채우게끔 만드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다음에 국무회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확정적으로 사실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이미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내란 혐의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9일이죠. 네. 자, 변호사님 이쯤 되면 판사가 판결문을 써 놓습니까? 사실 뭐 판결문은 저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초안 작성이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네네. 예, 그리고 다 완성은 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이미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그 지금까지 워낙 많은 증인들도 있었고 제출됐던 증거들도 있었고 페이지 수로만 7만 페이지 가까이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초안에 가까운 그런 어떤 우리도 그런 뭐 글 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앞서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재판 등등 법원의 흐름과 배치되는 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뭐 이론적으로는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지난주 재판에 가서 아쉬움을 뭐 분명히 형량에 대해서 아쉬움을 뭐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선고 요지를 잘 들어봤어도 그게 크게 뭐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엉뚱한 논리를 가져왔네라는 생각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논리 자체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기현 재판부가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 논리를 완전히 깨는 새로운 법률을 개발해내야 되는데 지금 내란 상황에서 내란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런 걸 굳이 찾아내서 어거지로 뭘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 씨 측 입장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항소를 한답니까? 네, 항소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기본 공소사실 혐의는 물론 이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4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까? 글쎄요, 이제 항소심 오늘 지난 다음 달 19일에 1심 선고가 나면 뭐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도 항소를 할 것이고 나머지 지금 지금 두 개 합한 6개, 총 8개 재판이니까요. 올 상반기 내에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올해 말까지는 항소심이 갈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서도 이걸 정리하는 데는 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돼야 그것도 빠르게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예. 법의 최종 심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년 정도, 예, 아마도 빠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비상계엄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네.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뭐 크게 흔들린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측에서는 사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게 이제 항소심까지니까 새로운 어떤 증인이라든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봐달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경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시간이라고 하는 게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드립니다. 대목에서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될 것이 내란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에부터 진행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좀 조금 빠르게.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8개나 되는 재판을 다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과정이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강 기자, 그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죠. 네네. 윤석열 씨 측의 지지자들도 좀 법정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그날도 굉장히 많은 방청객들이 있었고 이제 대다수가 윤 어게인을 말하는 윤석열 씨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내란 사건에 대한 특검의 구형 이후에 이제 욕설까지 지금 난무했었는데 이번 선고 이후에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법원의 선고이다 보니 구형 때보다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였는데요. 막상 이제 징역 5년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이 되고 징역 5년이라는 선고가 나오자 좀 침묵하는 오히려 분위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내란에 대한 법의 심판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강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